그러니까 내일로 예정됐던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300여 명의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가 어떤 상황인지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윤수 특파원.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이 구금됐던 국민들이 공항으로 이동 중이었을 텐데 지금 그곳 상황이 대체 어떤 겁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구금시설 앞은 아주 적막합니다. 예정대로면 적어도 대형 버스 10대 정도와 다른 차량 여러 대가 도착했어야 하지만 석방 시점이 갑자기 미뤄지면서 지금 이곳에선 버스 한 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일 이곳을 방문해 구금자들과 면담했던 외교부 현장 대책반 사람들도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내외신 기자들만 막연하게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세기 출발이 어렵게 됐다는 외교부 공지가 이곳에 알려진 건 새벽 3시쯤이었는데요. 버스가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 시간 2시간 정도를 남기고 갑자기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예정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이곳을 출발해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내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사이 구금시설 주변을 지켰던 외신 기자 한 명도 버스가 도착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LG엔솔 관계자는 공항까지 이동을 이민세관 단속국 차량으로 할지 기업이 준비할지 합의되지 않아서 우선 차량편만 알아보고 우리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자들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일본 기자는 숙박시설 체크아웃을 한 뒤 함께 구금된 일본인 노동자들을 취재하려 나가려다 부랴부랴 본사에 보고하고 출장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들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현재 구금자들 상황은 어떤지 소식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벌써 일주일째 구금 중인 직원들의 소식은 현지에 나와 있는 기업 관계자들도 아직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직원이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의 하청사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대화방을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수감된 직원들은 수용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등 퇴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었다는 그런 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공지 이후 다들 크게 허탈해하면서 분노와 답답함, 불안한 마음 등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구금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버스가 아예 대기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면 당장 하루 뒤인 11일 출발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지연이고 우리 정부도 그 이유를 현재로선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미국 이민당국의 호송 절차를 둘러싼 한미 양측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답답한 추측만 분분합니다. 이 때문에 구금 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2시간쯤 뒤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워싱턴 DC에서 회동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장을 짓고 제대로 돌리려면 설계 도면과 기계 설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죠. 이번에 체포 구금된 이들이 미국 현지 인력으로는 대체하기 힘든 바로 그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일각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지 투자를 압박했으면서도 꼭 필요한 전문가들의 투입은 막아서면서 미국 스스로가 현지 공장 건설과 가동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구금 사태가 벌어진 공장은 단속 당시 한국에서 가져온 배터리 제조 장비를 설치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금된 이들도 장비업체나 장비를 운용하는 IT 업체 직원이 많았습니다. 현지 인력들이 어떤 숙련도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는 단기 출장 목적인 B1 비자를 갖고 있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자는 공사 현장을 감독할 수는 있지만 직접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을 단속하면 공장 건설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배터리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분야 모두 첨단 공장 시설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관련 인력을 구할 수 없는 데다 기술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 직후 한국 인력을 불러들여 미국인이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숙련된 인력이 배출될 때까지 공장 건설을 미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이번 사태 직후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와 협의해 전문직 비자를 늘리거나 최소한 단기 출장 비자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처럼 직원 교육이나 장비 설치, 시운전까지 막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투자 단계에서 적법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어느 정도까지 주정부가 허용해 줄 수 있는지, 연방정부랑 협의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미국이 발급한 전문직 비자 중 한국인 비중은 필리핀보다 낮은 1%에 불과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의 주재원 비자 발급도 올 들어 전년 대비 36%나 줄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를 촉발한 구조적 문제가 미국 정부의 비자 정책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송재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에 이어 외교부에 채용된 게 이른바 아빠 찬스로 이뤄진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 위법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딸에겐 지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올라온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신모 씨,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딸 심 씨는 이때 석사학위 수여 예정 상태로 학위가 없었습니다.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층은 더욱 공분했습니다. 공정은 누구를 위한 공정입니까? 이 나라의 청년들은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결국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간 노동부가 채용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 씨가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한 건 서류 전형 등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거라고 봤습니다. 또 국립외교원이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등 자격 요건을 적용한 건 공고를 변경한 것으로 이미 자격 요건을 갖췄던 구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이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하고 외교부도 학위 취득 예정자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던 게 위법 행위를 덮지 못한 겁니다. 노동부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심 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자,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더 큰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제대로 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외교부 서류 전형 3등이었던 심 전 총장의 딸에게 면접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만점을 주면서 순위가 뒤집혔는데 만점을 준 심사위원 2명에 대해선 본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이젠 수사로 밝혀야겠죠. 이어서 신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직 채용 1년 뒤인 올해 초 외교부 공무직에 지원했습니다. 심 씨의 서류 전형 평균 점수는 75.3점, 2등과는 3점, 1등과는 7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면접에서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만점을 주면서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작 이들 심사위원들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 3명 중 1명만 전화로 조사했을 뿐 다른 2명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처도 확보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에게 면접에서 만점을 줘 1등으로 뽑아준 바로 그 2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 기준이 바뀐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며 한 달 만에 전공 분야를 국제정치로 바꾸었고 결국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 씨가 합격했습니다. 국립외교원부터 외교부 채용까지
공교롭게도 모두 심 씨가 유리한 방향으로만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딸의 채용 특혜 의혹은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별다른 조사는 없었고 외교부는 올해 4월에야 채용을 유보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만큼 채용 과정에 청탁 또는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는 결국 공수처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자, 어제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가짜 기지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KT가 이상 신호를 발견하고도 사흘 동안이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10여 년 전 LTE 기술과 함께 개발했던 초소형 기지국 펜토셀입니다. 신호가 약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데 지금도 곳곳에 설치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액 결제 범행을 저지른 해커들은 이 장비를 해킹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만든 뒤 진짜 KT 기지국과 휴대전화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해킹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 등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도 이런 방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ARS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몰래 온라인 상품권 구입 등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가짜 기지국으로 어떻게 KT 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증되지 않는 단말이 코어망에 접속이 가능했는지, 소액 결제까지 가능했는지 조사가 지금 철저하게 돼봐야 될 것 같고요. KT의 경우 사실상 통신망이 해킹된 것과 마찬가지라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T는 지난 5일 해킹 흔적을 발견하고도 단순히 휴대전화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사흘 동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관리 시스템에도 없는 실제 아이디만 보였지 저희도 이 실체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 장비는 SKT와 LG U+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조사 결과 KT 외 다른 통신사에서는 가짜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기부는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 정보를 다른 통신사의 점검용으로 공유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 3사의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이달 초 KT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KT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KT는 뚫릴 수가 없다. 해킹당할 수 없다는 답을 했다는데요. 그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어서 문다영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50대 남성은 오늘에서야 경찰에 소액결제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휴대폰 결제 금액 88만 1,000원이 휴대폰 요금에 통합 청구된다는 문자를 뒤늦게 본 겁니다. 확인해보니 지난달 27일 새벽 2시 28분 30만 9천 원을 시작으로 10분 동안 2에서 3분 간격으로 5차례 분할 결제가 돼 있었습니다. 결제 알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용했다는 그런 내용도 날라오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경기 광명경찰서가 KT 측과 최초로 접촉한 건 지난 1일입니다. 연쇄 소액 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KT 본사와 지점, 중개소 등 여러 곳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KT 측은 KT는 해킹에 뚫릴 수가 없다.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만 답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뚫렸는지 알고 싶었지만 답을 얻지 못했고 이 사건을 논의할 KT 직원도 누군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KT는 사건 첫 보도가 있었던 지난 4일까지도 공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광명시 피해자들은 지난 3일을 전후해 2차 무더기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KT가 사건 파악, 피해 구제 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는 124건, 피해액은 8,060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T는 오늘 총 278건, 1억 7천여만 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KT 집계는 아직 경찰에 전달되지 않아 경찰이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는 경찰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해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인 것 같다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증시가 호황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도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54.48포인트, 1.67% 오르면서 3,314.53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기록한 역사상 최고치를 4년 2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장중에는 3,317.77까지 올라 2021년 6월 기록한 장중 최고점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여억 원을 매수하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도 9천여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AI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로 오라클이 시간외 시장에서 26%나 급등하는 등 지난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한국적 특수성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도 어제 사상 최고치, 미국도 사상 최고치 오늘 새벽에 글로벌 보편적인 흐름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난 것도 주가를 올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하며 증시 부양책을 예고했지만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춰 증세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예정된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에서 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정부가 증시 부양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라던가 또는 세제와 관련된 지원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세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과 대외 여건은 여전히 우리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혼란이 컸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선 오늘은 국민성장펀드 규모 확대를 발표하며 혁신산업 투자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표어로 내걸었습니다.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전 약속된 질의응답, 즉 약속대로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내각 인사와 개혁 과제 등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소개했었다면 내일 회견은 슬로건에 드러나듯 미래에 더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신성장 동력, 증시 대책 등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도 내일 공개될 걸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관한 협상 상황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전망입니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늘리겠다면서 벤처기업 성장과 혁신기술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등에 5년간 150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 원씩 투입됩니다. 기업 측은 성공 확률이 높은 기업을 고르는 선구안에 투자 성패가 달렸다. 후배 기업 양성을 위해 금산분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도 기업을 향해 구체적인 안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오는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때 어디선가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알고 보니 이 말을 한 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내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자칫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때 국민의힘 의원석 쪽에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누구의 발언인지 확인이 되지 않자 정 대표는 자수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자수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 인터넷 언론사 영상에서 발언 당사자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극악스러운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 정신입니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대표도 송 원내대표를 향해 사람이기를 포기했다며 노상원 수첩에 살떨리고 폐륜적 망언에 치떨린다고 성토했습니다.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송 원내대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발언하는 거 맞으실까요? 발언 의도 어떤 의견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인데 가뜩이나 경색된 여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송원석 의원은 지난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내란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던 그 무렵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았던 의원은 1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송원석, 조지연, 김대식, 신동욱, 김희정, 김용태, 정의용, 이미자 의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김용태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이 진행될 거라는 소식에 본회의장으로 향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동하자는 분도 계셨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 각자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결은 저만 했다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들만 있는 단체 대화방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달라며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지시를 대신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여러 차례 공지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말을 따르시고 제가 말씀드린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말씀을 따르시지 않았죠?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추 전 원내대표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거라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한 전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미 언론 인터뷰 등으로 상세히 밝혔다며 증인 신문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 오전부터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특검이 신 전 차관을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범철 전 차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핵심 통로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에서 수사기록 회수 개입한 건 알고 계셨나요? 나중에 다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오전 10시쯤 특검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전 차관은 수사 외압 논란을 키운 문제의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넘어갔다가 돌아온 날이죠. 지난 2023년 8월 2일 신 전 차관은 국방부에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재하다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바로 옆 대통령실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신 전 차관은 기록 회수가 수사 외압은 아니라는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청문회 발언 들어보시죠.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네, 특검이 신범철 전 차관을 시작으로 국방부 윗선에 대한 대면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요. 네, 특검은 다음 주 수요일인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 임명을 둘러싼 범인 도피 의혹의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에 출석하게 됩니다. 한편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통로로 의심받는 김장환 목사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한 상태인데 김 목사 측은 특검이 참고인에 대한 과잉 수사,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해 김건희 씨 측에 건네고 공천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해당 그림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 요청으로 샀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우 씨는 내일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오늘 돌연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이우환 화백 작품의 최종 구매자로 지목된 김상민 전 검사. 13시간 동안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한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림값도 김진우 씨에게 받았고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